때는 1979년 1979년 6월 1일 1979년 6월 1일 종로에 있는 계란가게 앞에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여기에 줄을 끝없이 서 있는 거야. 저 멀리까지. 근데 한 손에는 통을 하나씩 들고 있어. 말통이라고 혹시 알아? 약수터에 들고 가는? 내가 그때의 당시 사진을 보여줄게. 바로 이거야. 오, 왜 이렇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걸까? 당당 치킨이라고. 계란 담으려고? 그치? 뭐지? 잘 모르겠어. 석유? 매진. 매진. 2차 오일 쇼크 때 기름을 담으려고 석유 살려고 다 줄 서신 거야.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6년 만에 6년 만에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을 했거든.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총 7년 동안 기름값이 국제 가격 기준으로 3달러에서 39달러까지 무려 13배나 13배나 올랐어. 13배? 와. 이렇게 연달아 오일 쇼크가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기름이 부족하면 연탄을 다시 떼야 되나? 사재기 쌀 때 사야겠다. 쌀 때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다른 에너지를 구해야겠다. 그치.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천연가스야. 혹시 옛날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어? 아니요. 살아본 적 없어? 그럼 아파트 가운데 요즘에는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잖아. 근데 그렇게 매 층마다 서는 거 말고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서는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알아? 층과 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서서 계단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잖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 광장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가 지금과는 다르게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전기를 아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9층에서 10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9층 사람들은 내려가고 10층 사람들은 올라가고 점 5층 같은 거. 1978년을 전후로 완공된 아파트들에서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해. 1970년도에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엘리베이터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기를 아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문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오일 쇼크 때는 순간적으로 정말 기름 가격이 4배나 뛰어오르고 2차 오일 쇼크 때 3배가 뛰어. 39달러까지 솟았다고 했잖아. 그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만약에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00달러. 100달러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 이게 지금 유가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160달러 정도나 돼. 오, 그 당시에? 지금 그 WTI가 80 한 몇 달러 되는 그치, 거죠? 한 그 80달러도 그치. 당시에 그러면 왜 이렇게 석유값이 막 올랐었을 것 같아? 중동 전쟁.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그때 있었거든. 근데 지금도 한번 떠올려 볼까?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잖아. 1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 지금 단순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2배? 아니 그치, 2배만 올랐어도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잖아. 네. 1년 만에 11배나 뛰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소비상. 그치, 인플레이션 진짜 엄청나게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정부는? 긴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지. 오일 쇼크 때는 누가 범인이었어? 중동. 지금은 누가 범인이지? 러시아. 그치. 주인공만 달라졌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을 막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 얘네 때문에 유가가 얼마나 오른 거야. 그때 시장의 전면으로 떠올랐던 게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게 딱 등장한 나라가 있어. 어디일까? 미국. 아니야. 소련과 천연가스였어. 1970년에 소련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서독으로 수출하자는 계약이 체결이 돼. 그 이후에 1973년 10월 1일 소련의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서독으로 처음 넘어가게 돼.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소련과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었잖아. 근데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와해가 되거든. 그러면서 소련이 유럽 국가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서독과 소련과의 계약이 맺어진 이후 2주일 만에 1차 오일 쇼크가 그때 터진 거야.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소독을 보는 다른 나라의 입장은 좀 어떨까? 좀 위기감 있었지 않았을까? 개부럽다. 그치, 맞아. 부럽다. 쟤네는 오일 쇼크 있어도 이제 믿을 만한 천연가스라는 안정적인 자원이 있네. 오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그치, 있는 대체할 거니까. 수 있는 게 있네. 그래서인지 이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천연가스랑 점차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거지. 오일 쇼크나 일으키는 이 중동보다는 차라리 러시아가 낫다 이거야. 이 천연가스가 되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생기게 돼. 이러면서 서유럽이 천연가스와 소련 이런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서로의 이런 화해 무드 그리고 이런 교류가 정말 문제없이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을까? 아니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무기화해요, 자원을. 그치. 왜냐면 천연가스는 돈이거든.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욕심이 생기겠지. 그 욕심에 불을 땡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해. 1991년 12월 26일 1991년 12월 26일이었어. 소련 건국 70주년 기념일. 4일 전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돼. 근데? 바로 그때 소련이 없어져. 그래서 이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다 쪼개지게 되지. 그 당시에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이런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소련에서 서독으로 보냈다 그랬잖아. 그게 가스관, 아까 얘기했던 파이프로 지나가게 돼. 근데 이 국가들이 다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국가들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것도 완전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나는 소련이 아니야. 근데 러시아가 파는 가스관이 우리나라를 지나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수수료를 받아 팔아야겠다. 그치, 바로 딱 그거야.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는 사람도 의견 들어야 돼, 파는 사람 의견도 들어야 돼, 중간에 가스관 통과하는 사람 의견도 들어야 돼. 통로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생긴 거야.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지. 소위 말해서 통과국 위험 내지는 통과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처음 서유럽 국가들이 이런 형태를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안 이뻐요. 그치,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 서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련으로부터 본인들은 안정적으로 대량의 에너지원을 받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지. 이 오일 쇼크를 겪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거야. 그래서 좀 무뎌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통세를 걷는 이런 새로운 세력이 하나 딱 왔는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천연가스를 계속 더 도입할 생각만 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존도가 41%, 원유 27%를 러시아한테 가져와. 2006년 잠재된 위험이 결국에 터지게 되는데 2006년 1월 1일이었어. 사실 새해를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러시아가 소위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야. 당초 우려했던 점이 이제 현실이 돼버린 거지. 근데 이때 왜 러시아가 잠궜냐?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가스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잠궈버린 거야. 이게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이걸 통과해서 가스 공급을 받았던 서유럽 국가들도 모조리 가스관이 잠기게 돼.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나? 아, 나지. 화 나지. 나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서유럽 국가들이 압박을 해. 야, 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못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4일 만에 러시아한테 굴복을 하고 협력을 맺게 되지.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2007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똑같이 러시아가 소위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의 잠가라 밸브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푸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푸틴. 그치. 왜 푸틴은 천연가스를 무기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 잠가라 밸브를 시전을 하게 되는 걸까? 근데 그만큼 되게 강력한 무기잖아. 사실 유럽이 그걸 다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푸틴 대통령의 과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 1998년 10월 당시 푸틴은 연방보안국, 이게 과거 이름이 KGB야. 들어본 적 있지? 네. 여기에 국장 시절이었어. 푸틴은 고향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그러면서 논문을 하나 내거든. 그 논문의 이름이 뭐냐면 시장 경제제도 형성기의 천연자원 가치 재개발을 위한 전략. 자, 핵심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국가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논문의 핵심 내용이야. 또 국가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도를 해야 되고 자원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진출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핵심 내용이지.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되며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게 이 푸틴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중동이 오일 쇼크 때 했던 행동과 지금 푸틴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지. 자원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제 부국하게 만들겠다. 그치. 물론 국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무기화하는 거는 1, 2차 오일 쇼크 때 중동이나 지금의 러시아나 하등의 차이가 없잖아. 중동발 오일 쇼크가 왔어. 그 다음에 뭐가 됐지? 물가가 폭등. 폭등. 자,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요. 긴축, 그치? 그러면 경제는? 얼어붙어요. 그쵸. 그러면 경제가 얼어붙어. 아, 석유도 비싸.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싶겠지. 새로운 에너지를 찾았어. 그게 천연가스야. 그래서 이제 막 천연가스를 도입을 해. 근데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무기화했어.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치, 똑같아. 이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이런 자원, 에너지 안보 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자,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가 왜 천연가스를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어. 어땠어? 되게 흥미로운데. 왜냐면 예전에 그 원유에 대한 걸 이번엔 천연가스를 똑같이 이렇게 무기화를 시킨 거잖아. 그걸로 이제 좌지우지하고. 근데 되게 그게 반복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 나니까 뭐가 생각이 좀 많아지네.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줬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더 이어가 보자고. 좋아. 1978년 1978년 8월 19일 이란의 아바단시 렉스 극장에 7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 이란에서 가장 핫한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야. 더 디어라는 영화였는데 그런데 그런데 밤 8시 21분 끔찍한 일이 발생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 4명의 남자가 영화관 문을 막더니 캔에 휘발유를 가져왔었거든. 그거를 극장에 뿌려. 그리고 불을 붙인 거야. 영화관 안에? 계획된 방화가 시작이 된 거지. 이들은 외부에 있는 문까지 막아버려서 그냥 불만 지른 게 아니라 문을 막고 불을 지른 거지. 결국에 377명이 이 방화로 목숨을 잃었고 320여 명은 부상을 당했고 100명 정도가 지붕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불 지른 거냐? 당시 이란 정부는 범인을 이슬람주의자들로 몰아갔고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비밀 경찰이 불을 질렀다. 서로 이렇게 범인을 니네다 라고 미뤄. 범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이란 내에서는 이 반왕정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어. 이런 시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 커지면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바로 이란 혁명. 이란 혁명이 이란 혁명으로 이어지게 됐어.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 워낙 정세가 불안하고 이란 내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란이 생산했던 그 당시 원유 생산량이 600만 배럴 정도가 됐었는데 200만 배럴로 줄어. 4개월 만에 400만 배럴이 없어진 거야. 거의 3분의 1 토막이 그냥 확. 그치. 얼마나 될까 이 양이? 400만 배럴? 우리나라 1년? 우리나라가 최근 1년 동안 쓰는 양이 300만 배럴이 안 돼. 여기에 이듬해 이라크가 이란 침공을 시작을 하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가는 30달러를 뛰어넘고 40달러 선까지 막 육박을 하는 거야. 이때가 아까 얘기했던 2차 오일 쇼크.
자, 이렇게 대체할 에너지도 없으니까 전 세계가 석유 파동이 났겠지. 이때 석유에 대한 에너지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연가스다. 이 당시에 등장했던 천연가스는 사실 우리나라에게도 에너지 안보의 시작점으로 인식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1981년 4월 1981년 4월에 서울, 광화문. 당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심각하게 회의를 해. 이때 뭘 논의했을 것 같아? 이런 공무원들이. 대체 자원. 그치. 자, 우리 LNG를 들여와야 됩니다. LNG를 도입을 하려면 저장할 곳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가스 저장 시설은 평택에 만들기로 한 거야. 그때 당시 첫 LNG 도입은 인도네시아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연간 150만 톤을 들여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1981년 평택에 건설하려던 이 저장 시설은 5년 뒤에 건립이 돼서 1986년 10월 31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LNG 도입국이 돼. 굉장히 빠르지 않아? 진짜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들어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천연가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천연가스가 에너지 안보의 시작점이라고 했었잖아.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계속 유럽 얘기를 했었지. 유럽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것 같아? 지금 에너지 대란이지 사실. 유럽에서는 에너지 없어서 막 일찍 문 닫고 완전 러시아는 그걸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되게 심각한 느낌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탄소 중립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는 커지게 되는데 원래 유럽은 석탄 발전에서 천연가스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 근데 하필 이 시점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연가스발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것 같아? 안 좋다. 그치, 좀 불안하다. 당장 유럽의 경우에는 막 광장에 있는 조명 끈다, 뭐 불 끄고 막 절약한다. 난방 안 하고 그치. 에어컨 안 쓰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라고 하고 있잖아.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안정적이긴 하지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석유나 뭐 천연가스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위기의식이 좀 없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막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은 평상시 수준의 천연가스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해. 자,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양이 대략 4,300만 톤이야. 그중에 90%를 가스공사가 수입을 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어디지? 난방이랑 가스. 이때 쓰는 도시가스 모두 가스공사로부터 받아오는 물량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스공사가 수입을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봐야 될 거는 가스공사가 얼마나 잘 수입하고 있는 걸 한번 봐야 되겠지. 얘네가 수입을 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지. 그렇지 우리가 못 쓰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을 한번 볼게. 그때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물량이 3,817만 톤이었어.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1,900만 톤을 수입을 했다고 해. 딱 작년 그 필요한 만큼의 절반 수준을 확보를 한 거지. 근데 통상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가져오거든.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는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 지금까지 트렌드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이 천연가스 계약 형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천연가스는 아까 뭐 때문에 들여왔다고 했지 우리가? 에너지가 불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는 입장에서도 이게 작년에 샀던 물량, 올해 샀던 물량, 내년에 살 물량 이게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장기 계약을 선호하게 되거든. 되게 장기로 맺어. 20년 동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파는 입장에서는 장기간 계약해서 하니까 큰 금액을 안정적으로 그렇게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치.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 20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은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70%야. 근데 봐봐. 올해 천연가스 상황이 어때? 부족해요. 되게 불안하고 부족하잖아. 그렇다면 70%는 안정적으로 들어온다고 해. 그러면 나머지 30%의 시장이 어떨까? 불안해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이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어디일 것 같아?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 어딜까? 잘 모르겠다. 미국. 그치. 아, 미국.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약간 협박조로 계속 천연가스를 유럽에 안 보내겠다는 식의 그 모습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본인들이 사용하는 물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미국이거든. 근데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해. 2022년 6월 미국 텍사스의 프리포트라는 항구에서 문제가 생겨.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1시 40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천연가스 액화 시설에서 천연가스가 조금씩 누수되기 시작해.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 여기에 불꽃이 튄 거야. 액화시설은 결국 폭발한 거지. 이 액화 설비가 올해 말까지 제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대. 그 여파로 미국의 총 LNG 수출량은 무려 20%나 감소하게 돼. 아우, 그게 없어지니까 확 줄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 이 항구에서 수출되는 LNG가 대부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로 간다는 점이야. 러시아도 유럽으로 가스를 안 보낸대. 그래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미국도 사고로 가스 수출량이 크게 줄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즉각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얼어붙어요. 폭등을 하겠지. 가격은 얼어붙고. 자,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보여주는 더치 TTF 선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6월 8일 메가와트당 77유로였던 가격이 8월 말에 300유로까지 돌파를 하게 돼. 77유로가 300유로. 2달 만에 3배 넘게 올랐어.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는 이 천연가스 산업 특성상 러시아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을 잡기가 어려운 거지. 천연가스는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만큼 산업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야.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하려면 액화시설 그리고 저장시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액화시설과 저장시설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 일단 건설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어느 정도일까? 4, 5년? 5년 정도가 걸려. 잘 맞췄어. 5년 정도가 걸려. 건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기본이 1조 원. 조단이야. 여기서 액체로 만들었어. 그러면 뭐 해야지? 배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LNG 운반선은 얼마나 걸릴까? 만드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진짜 2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야. 지금 필요합니다. 자, 지금 건설하세요. 지금 건조하세요. 해도 2년 걸려. 2년 후야. 그러니까 지금 막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막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사실 이번 사태는 러시아만 태도를 바꾸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증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설명이긴 한데 만약에 천연가스 광고에서 천연가스를 증설한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이건 쉽냐? 지금 뭐 뽑아내고 있는 걸 조절하고 있다면은 그치. 더 늘리면 되겠지만 이 양을 확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지는 좀. 천연가스라고 하는 특성상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천연가스를 한번 증산을 시키잖아. 한 광구에서 얘를 못 줄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큼 나와 이 광구에서. 근데 이거를 그래 지금 많이 팔리니까 한 13 정도로 늘려보자. 13으로 늘렸어. 다시 10으로 못 줄여. 한 번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뽑아내야 돼.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가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안 돼. 천연가스라는 게 압력을 탁 넣어서 그 압력으로 쭉 나오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압력을 한번 세게 딱 넣어서 그만큼 맞춰 놓으면 계속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증설도 사실 어려워. 최근에 뉴스에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왜 태우고 있을까? 쓸 데가 없어서. 러시아가 유럽에 줄 바에는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저장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파이프로 보낸다 그랬지. 기체 상태로 그냥 막 보내. 그러니까 액화시설이 많이 필요 없어. 그거 보이거든? 유럽에서. 어떨 것 같아 마음이? 타요. 그치. 아 저게 우리 건데 그치? 그래서 이번 겨울이 최대 에너지난이 닥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그 불안한 30% 상황이 좀 어떨 것 같아? 불안해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잖아. 마냥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희망은 좀 있어. 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지? 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맺는 공급받는 가스 계약의 70%를 장기 계약으로 맺어놨어. 나머지 30%는 우리가 보통 스팟 시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단기 스팟 시장에서도 좀 구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지. 천연가스를 너가 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의 30년 단골이야. 얘는 샀다 안 샀다 그래. 자, 근데 둘 다 필요하대. 누구한테 줄 것 같아? 단골. 단골한테 말이야. 단골한테. 30년 가까이 고객이들 가스공사에 단기 물량을 좀 주는 게 뜬애기 손님보다는 30년 단골이. 민들만한 손님이고 또 그치.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치. 팔 수 있고 이런 거를. 서로 뭐 신뢰도도 있고 우리는 뭐 우리 계속 수입할 단골 거야. 고객이니까 그치. 조금 줘라 이런 식으로. 그치 VIP 고객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가스공사가 그 에너지 안보 때문에 생겼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인도네시아, 호주 뭐 이런 곳에 자기네 그 투자한 천연가스 광구들이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좀 일부 물량을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저장 용량의 90%를 채우는 이 만재 재고를 달성하는 게 정부와 가스공사의 목표인데 조심스럽게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간 가스를 잘 확보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 가스 확보를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정말 유럽 난리 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 쓰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있었던 거지. 하지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안심하면 안 돼. 이번 겨울은 역대급 추위도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이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천연가스를 쓰고 있었지? 그리고 쓰려고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해. 때는 지난 5월 18일 5월 18일이었어. 얼마 되지 않았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중대한 한 가지 발표를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자 더 이상 지금까지의 대응 방안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일명 리파워 EU.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다시 뭐 힘을 기르겠다가 이런 의미인 거. 그치. 이름만 보면 유럽연합의 힘을 다시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두 가지 축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유럽 에너지 공급원의 핵심인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그리고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감축, 이 두 가지야. 자꾸 러시아가 잠갔다 풀었다 하니까 러시아로부터의 그거를 줄이고 그치. 우리가 쓰는 것도 줄이겠다. 그치. EU는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한테 독립을 하겠다라는 건가? 이게 리파워 EU에 자세히 계획이 나와 있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양은 190bcm이야. 단위는 그냥 신경 쓰지만 이걸 2030년까지 제로로 제로로 그러니까 190bcm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190bcm? 이게 어느 정도지? 감이 잘 안 오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글쎄 미국? 중국. 맞아, 중국이 뭐든지 가장 많이 사용해.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근데 이 중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양이 150bcm 정도가 돼. 자, 그것보다 더 많은. 그치. 어마무시한 양이겠지. 그걸 2030년까지 다 줄여버리겠대. 이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60bcm은 미국이나 카타르로부터 수입을 다변화를 할 거야. 130bcm 정도를 순수하게 줄인다라는 거야.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어떻게? 그냥 안 쓴다. 그냥 안 쓰겠다. 진짜 불 끄고 냉난방 안 하고 공장 안 돌릴게요. 코드 뽑을게요. 진짜 쓰던 거를 안 쓰겠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거거든. 진짜 유럽이 큰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 쓰고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뭐 안 쓸 거면 다 쓰지 말지. 왜 60BCM은 쓰겠다라는 건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문가마다 전망은 다르지만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이야. 우선 유럽은 전기화가 잘 돼 있다. 전기만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굳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전기를 만드는 법이 중요해지는 거잖아. 이 때문에 아까 리파워 EU 감축한다라고 했었잖아. 여기에 유일한 공급책이 하나 있는데 대규모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확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 풍력이나 뭐 태양열 그치. 뭐 이런 걸로 하겠다. 뭘로 발전하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계속 쓰겠다는 60BCM은 도대체 뭘까? 이게 또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에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같이 들어가 있어. 우선 천연가스가 뭐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무공해. 그리고 안정적 공급. 그치. 근데 실제로 이번에 EU 텍소노미에서 천연가스도 청정 에너지로 인정을 받았어. 천연가스도 사실 온실가스가 나와. 그런데 다른 화석 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에너지다라는 거지. 천연가스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천연가스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그걸로 발전을 하든 난방을 하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굉장히 좋은 에너지지. 사실 유럽은 지금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 나라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화석연료가 줄어드는 추세거든. 그래서 천연가스가 발전보다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 다른 곳? 어디지? 건물에서 난방을 할 때 쓰이고. 그리고 자동차에 가스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많이 쓰여. 좌파. 여기에 안보가 딱 걸리는 거야. 에너지 안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거야. 건물용 난방, 수송용 차량. 이 두 개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힘들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60BCM은 무조건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한 것 빼고는 그치. 그럼 안 쓰겠다라는 걸로. 그렇지. 유럽은 이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국가들, 다른 전 세계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사실 지금 천연가스가 없어서 난리거든. 그 이유는 뭘까?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석탄에서 다 이렇게 전환되는 추세잖아. 근데 어쨌든 LNG가 비교적 오염도 덜 시키고 그러니까 많이 집중하는 거 아닐까? 뭐 2030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2050도 얘기를 많이 해.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뭐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순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야. 근데 이거를 달성을 하려면 무조건 석탄은 쓰면 안 돼. 근데 석탄이 전 세계 어디든지 되게 주요 에너지원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있었던 뭐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돼.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때문에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국가만 그럴까? 다 같은 목표를 갖고 2030, 2050 계획을 세워놨잖아. 그럼 너만 필요해? 야, 나도 필요해. 얘도 필요한데? 천연가스 확보가 진짜 쟁탈전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경쟁, 이런 쟁탈전에서 천연가스를 확보할 능력이 좀 있을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하네. 내 생각에 역량은 좀 있는 것 같아. 좀 긍정적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국가가 하나 있어. 바로 카타르. 카타르거든. 카타르. 1971년 카타르 북동쪽 앞바다였어. 글로벌 석유기업 쉘이 여기에 대규모 천연가스가 있다는 걸 알아내. 근데 그때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쉘은 호주로 떠나. 그 이후 또 다른 석유 기업인 모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14년 동안 15번 정도의 시추를 하게 되는데 초대박을 내. 엄청 많아.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매장량의 10%가 10%가 여기에 있었다. 카타르는 앞바다에서 진주를 캐던 그런 국가였거든. 근데 갑자기 에너지 강국으로 초대박
대박이 나버린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1999년에 모빌과 엑손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지금의 엑손모빌이야. 엑손모빌 합병해서. 그치.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카타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카타르가 본격적인 천연가스 강국이 되지. 갑자기 카타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그러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냐를 보기 위해선 이 카타르를 봐야 되는 거지. 바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바로 카타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우리가 단골 손님이구나. 그치. 1999년 장기 계약을 맺어 무려 25년 매년 492만 톤을 수입하기로 해. 개업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업하자마자 딱 찾아가서 내가 25년 동안 여기서 살게.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일할지도 모르는데 장부에 적어두세요. 25년 동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카타르와는 여러 차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우리 여기서 잠깐 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해보자. 천연가스 증산이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어려워요. 왜 어려워? 한번 증산 규모를 키우면 줄이기 어려워서. 그치. 카타르는 다른 곳들은 못하고 있는 이 증산을 LNG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고 있어. 기존 천연가스전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무려 43%나 늘어나게 돼. 되게 큰 규모로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엄청나지. 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천연가스가 필요한 나라들은 어디를 볼까? 카타르. 카타르로 향하겠지. 다가스공사는 최근이었던 2021년에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게 돼. 근데 거의 1조 원 정도나 1조 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줘. 원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왜 할인을? 그리고 작년이었어. 작년이 2021년이면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였어. 오르고 있을 때는 파는 사람은 배째라야. 뭐 네가 살갈려면 사가든가. 그런데 우리한테 1조 원을 할인해주면서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 자, 뭐가 기억나? 20년, 21년. 코로나. 그치.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시기야. 이때 가스공사가 카타르에 진단 키트를 우선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었대. 그때 맺었던 진단 키트 계약 규모가 50억 원이었거든. 50억 받고 1조 원을 깎아준 거야. 그리고 2020년 카타르가 우리나라를 또다시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 카타르 대박. 그치.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이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슬롯을 100개를 계약을 했던 그 사건이었었지. 근데 이렇게 조선업이 갑자기 천연가스 때문에 붐이 딱 일어난 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1984년에도 있었고 2002년에도 있었고 1984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었는데 LNG라고 하는 게 운반이 참 어려워. 액화해서 그 상태로 저장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치. 근데 LNG 운반선을 건조해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누가 LNG 운반선을 건조하시오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이 1984년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랑 첫 번째 장기 도입 계약을 맺었던 해였었거든.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1년 동안 매년 200만 톤을 수입하는 대형 계약을 맺는데 이때 가스공사가 이렇게 한 거야. 일본 조선사 말고 우리나라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20년 계약 맺지 않냐 라고 하면서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되는 거지. 2002년 카타르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쾌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현재 기사나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어때?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거의 1위? 싹쓸이하고 있거든. 그 기술력이 이때부터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안보 때문에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게 됐고 이게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다 보니 협상력이 강해지고 그렇다 보니 이런 조선업이나 이런 데 파급 효과도 나타나게 된 거지. 천연가스는 태생이 이 에너지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탄소 중립과 맞물리면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발 천연가스 위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시장 전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천연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위기는 사실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그나마 진짜 7번째 좀 일찍 LNG 쪽에 자리를 접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LNG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뭐 탄소 중립과 이런 게 겹쳤을 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치. 일단 그 점에서는 좋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고 줄여야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에너지 안보 얘기를 했어. 근데 에너지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수요 그치?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 응. 조명 이렇게 켜고 카메라 지금 3대 돌리고 경각심이 없네, 경각심. 경각심이 없네. 빨리 끄라고 이거 다 꺼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조명 끄고 빨리 끝내자. 그래. 피디님 끝낼게요. 끝냅시다. 자 벗어. 야 벗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 꺼. 스마트워치. 죄송합니다.